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1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7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키, 핀, 쿼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 키의 종류 9가지가 있었죠. 9가지 하고 그 다음에 키의 설계, 키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역할은 어떤 건지 이것들도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키의 종류 9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새들, 안장이라고 하는 안장키입니다. 안장키. 그래서 축은 홈을 또는 가공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 강도는 그대로 있겠죠. 네. 대신에 보스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키를 끼워 넣으면 되는 안장키, 새들키라고 합니다. 말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작은 힘을 전달할 때 그때 쓰겠죠. 큰 동력 전달은 부적당하다. 두 번째요. 축을 살짝 깎았습니다. 이번에는 축을 살짝 깎아 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평키, 플랫키라고 하고 또는 납작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역시 축을 거의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새들키하고 유사하죠. 그 부분에서는. 근데 살짝 깎았기 때문에 새들키보다는 좀 더 큰 동력을 전달하겠죠. 근데 이게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빠질 염려도 많다. 역시 큰 토크 전달, 동력 전달은 어렵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힘키 공부했습니다. 묻힘키. 묻힘키는 뭡니까? 아예 홈을 파가지고 하는 게 묻힘키죠. 예, 묻혀 있다. 예, 썬크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쓴다 그랬죠. 머리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서는 오로지 이 묻힘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공부할 때는 키, 핀, 쿼터에서는 키만 공부하셔도 좋고요. 핀 쿼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핀 쿼터 시험 문제, 계산 시험 문제를 낼 거면 키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묻힘키, 계산을 설계할 때는요. 왜? 가장 많이 쓰니까. 묻힘키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그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힘키에 대한 설계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미끄럼키, 슬라이딩 키라고 하고요. 패더키 또는 안내키, 슬라이딩 하니까 안내가 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패더키. 그래서 축에다가 키를 고정할 수도 있고 또는 보스에다 고정해서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축이 휘전하면 보스도 휘전하죠. 네, 다른 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축 방향으로 슬라이딩 될 수 있는 역할도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토크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축 방향으로 이동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미끄럼키입니다. 그럼 미끄럼키는 기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테이퍼가 없죠. 일반 묻힘키랑은 보통 100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딩 키, 패더 키, 안내 키는 그렇지 않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접선 키를 탄젠셜 키라고 하죠. 탄젠셜 키. 120도 각도로 두 개를 꼽더라. 그러면 하중에 변화가 있는 곳에서도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나눠진 키를 두 군데 120도 각도로 때려 박습니다. 이게 접선키입니다. 접선키. 반달키, 우드러프 키라고도 했습니다. 우드러프. 반달키는 모양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에 큰 홈을 내죠. 그러니까 축이 약해지기는 쉽겠죠. 근데 둥글게 생긴 것을 때려 박으니까 축과 보스가 중심이 맞아지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나 공작기계에 많이 쓰더라 라고 했죠. 또한 이게 60파이, 축이 60파이 미만인 작은 축이죠. 특히 테이퍼 축에 많이 쓰더라 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6개, 나머지 둥근 키, 라운드 키 또는 핀 키라고 합니다. 핀 모양으로 봤죠? 핀처럼 꼽습니다. 둥근 것을. 그래서 둥근 키 또는 핀 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축을 드릴로 파면 돼요. 드릴로. 그러니까 간단히 할 수 있겠죠?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고정은 가능하지만 큰 동력 전달에는 부적당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키가 여러 개, 짝수의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스플라인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각형 스플라인, 이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인볼루트 스플라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키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게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레이션은요, 사각이나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인볼루트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의 무수히 작은 치아, 이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세레이션입니다. 세레이션. 이거 도면으로 본다면 이러한 홈들이 보일 테고, 이 간격이 보일 텐데, 세레이션은 엄청나게 조밀하게 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키가 꼽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거. 그래서 키 하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전달하는 스플라인이 있고요. 삼각형 이를 많이 깎았다라고 하면 스플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도면을 볼까요? 이렇게 일정 면이 보이는 게 스플라인이고, 세레이션은 무수히 작은 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죠.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핀키, 아실 수 있겠죠. 썬크키, 플랫키죠. 평키, 이거 안장키, 새들키 이렇게 있네요. 둥근 반달키, 이거 미끄럼키, 패더키, 또 뭐라고요? 안내키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슬라이딩 같이 들 수 있는, 이거 접선키, 탄젠셜키, 120도 각도로 두 개가 나눠진 게 꼽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키의 종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키의 설계 공부했습니다. 키 설계에서는 그림, 이거 두 개 그리시면 되겠죠. 키가 잘라지는 경우, 키가 압축을 받는 경우,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키는 기본적으로 폭 B, 길이 L, 높이 H가 있죠. 그럼 묻힘 키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으니 얼마만큼 묻힙니까? 절반이 묻힙니다. 묻히는 깊이 T는 보통 2분의 H가 묻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력을 받는 곳 면적은 이 면적, 즉 길이 L에다가 높이 T만 하면 되겠죠. T 대신에 2분의 H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키가 전단이 되는 형태잖아요. 전단 응력을 받는데 힘 P를 받아서 전단이 되는 이 면적, 잘라진 면적은 키의 폭 B에다가 길이 L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식이 나오더라. 억지로 이을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키가 절단이 되네. 이렇게요.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리시고, 첫 번째 토크 T는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 P 곱하기 거리 2분의 D 이렇게 되겠습니다. P 곱하기 2분의 D. 키가 받는 전단 응력 A분의 하중이죠. A분의 하중. 즉 P라는 하중을 단면적 A로 나눠주면 돼요. A가 뭡니까? 폭 B에다가 길이 L이 되겠죠. 아까. 그죠? 폭 B에다가 길이 L이 되는 겁니다. 키가 전단이 됐으니까 전단된 면적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A가 BL이 되는 거고, P 대신에 여기서 P를 꺼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G는 그냥 변형을 시킨 거니까 이거 이해하면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키가 받는 압축 응력 역시 하중 P를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면적만 달라지는 거예요. 면적 뭡니까? 압축을 받으니까 여기잖아요. L 그 다음에 T, 이 사각형 면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쪽은 안 시킵니까? 한쪽만 꽉 붙으니까. 이쪽만 붙잖아요. 이쪽은 이게 이렇게 돌면 이 키를 가지고 돌면은요, 얘가 억지로 돌고 이쪽은 억지로 닿아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닿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쪽 면적, 높이 T에다가 길이 L, 이렇게 T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 위에 키의 높이는 어떻게 하고 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은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풀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것은 공부 안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폭은 지름의 4분의 1배를 하더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키의 길이는 지름의 1.5배 정도 하더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0.25배, 1.5배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난 시간 거 다시 한번 듣고 오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키 다음에 핀과 쿼터를 하는데요. 핀과 쿼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쳐도 됩니다. 제가 기말고사에도 핀과 쿼터에서는 시험 문제를 안 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 다음에 핀이니까 핀입니다. 핀. 자, 우리 이거 체인이라 그러잖아요. 체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하나, 이 반대쪽 거 하나, 또 안쪽에 하나, 반대쪽 안에 넣고 핀으로 꼽아요. 이렇게. 네, 그죠? 핀으로 이렇게 꼽습니다. 이게 체인이에요, 체인. 그리고 체인을 돌리는 게 스프라켓. 자, 이 두 개를 안쪽 거 대고 바깥쪽 거 대고 핀으로 꼽았어요. 이게 핀입니다. 핀. 그러면 이 스프라켓이라고 하는 게 체인을 돌려주죠. 그러면 한쪽은 팽팽해지고 한쪽은 늘어지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당기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이 핀이 잡아주는 거죠. 핀이 견뎌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요게 끊어질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 아까 걸쇠 걸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핀 보겠습니다. 핀. 자, 우리 겨운기 엔진 부분하고 뒤에 트레일러 짐을 싣는 곳을 연결하고 이렇게 이걸 꼽잖아요. 이렇게. 이게 핀인 거예요. 핀. 그러면 겨운기가 가면 뒤에 트레일러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핀이 끊어진다면 여기도 끊어질 테고 여기 두 군데가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 면적은 어떻고 전단 강도는 어떤 전단이잖아요. 축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힘 P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4분의 파이 D제곱이겠죠. 핀의 지름은 D면. 근데 여기도 끊어지고 여기도 끊어져야 되니까 4분의 파이 D제곱이 2배로 가는 거예요. 단면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핀의 굽힌 강도는요. 이건 보하고 유사한 것들인데 재료역학에서도 공부를 하실 거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핀은요. 기본적으로 부르는 게 이게 포크라 그러고요. 이걸 I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크 속에 I가 들어가고 홀을 관통된 거 있으니 여기다가 핀을 딱 꼽고 여기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벌려놓는 그런 것들을 꼽아서 핀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핀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꼽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축을 연결을 할 때 쓰는 게 핀이죠. 네, 이해되셨죠? 네, 핀의 설계는 이렇게 하더라 라고 얘기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핀에서 낸다고 한다면 계산 문제를 어떤 걸 내느냐, 핀의 전단 능력을 냅니다. 여기가 핀의 전단이 됐을 때 핀의 지름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하중을 10톤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랬을 때 허용 전단 능력은 얼마인데 이 핀의 지름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전단 능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고 이 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인데 두 군데서 끊어지니까 곱하기 2를 해준다. 여기에서 T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P하고 저용 전단 능력을 문제에서 주는 거죠. 네.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잘 안 낸다. 왜? 이거보다도 키를 더 중요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키 중에서도 묻힘키 밖에 시험이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냅링이 나오는데요. 이 스냅링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분해를 하거나 뭐 했을 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축이 있으면 축에다가 어떤 것을 꼽고 나서는 그게 이동하지 말게 또는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스냅링을 꼽습니다. 축구 얘네들은 이렇게 공구가 있어요. 이것을 이 공구로 조임이 이게 벌어져요. 그럼 지름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축 속에다가 쭉 가서 축에 홈이 파 있는 곳에 탁 놓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외부에서 이해된가요? 나중에 이건 또 공부를 이거 같은 경우는 잡으면 이게 오므라들어요. 파이가 작아집니다. 수축이 돼요. 그러면서 축 내부에서 콱 끼어넣어요. 축 내부에서. 여기에 홈이 있고 여기에 홈이 있다면 내부에 홈이 파 있다면
그냥은 안 들어가니까 이걸 잡으면 파이가 작아져서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면 밖으로 벌어지면서 그 홈에 탁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스냅링. 특히 이렇게 베어링이 있는 곳, 베어링이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스냅링이고, 이름하여 외측 스냅링 또는 내측 스냅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쿼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쿼터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쿼터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속이 보이게끔 했잖아요. 하나 소켓이라고 있고, 보통 로드라고 하는데요. 네, 로드라고 하는데, 요게 쿼터예요. 쿼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사가 양쪽 다 있는 것도 있고요. 한쪽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 때려 박아요.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네, 일종의 핀하고 비슷하죠. 근데 핀은 형상이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쿼터는 이게 사각형 모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쿼터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켓, 로드, 쿼터. 그래서 이 쿼터에 대한 연결, 즉 두 개의 축을 연결하는 그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 쿼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쿼터에 들어가서요. 그 전에 거 한번 영상을 보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트가 있고요. 이 조인트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터 조인트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C가지, 세 번째 소켓, 스피겟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 마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꽂고 여기다 때려주는 거예요. 스파이겟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소켓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켓은 스크루가 파란색이 소켓이고요. 이게 스피겟이 되겠고, 빨간색이 쿼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스피겟, 라고도 하는 설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쿼터가 어떤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소켓이 있고요. 로드 엔드 또는 로드라고 그냥 하기도 하고요. 아까 영상에서는 스피겟이라고 했으면 스피겟은 마개라는 뜻입니다. 마개. 넣고 소켓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 홀이 일치되는 상태에서 쿼터, 테이퍼가 있거나 한쪽만 있거나 양쪽 있거나
때려 박으면 요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휴전하면 위쪽도 튀어나오고 아래쪽도 튀어나오니까 위험하잖아요. 휴전하는 거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캡 같은 것도 씌워 놓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 코터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을 봤더니 뭐 주는님, 받는님 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코터는요, 이 작용하는 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테이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것들은 그냥 살펴만 대충 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터에 작용하는 힘, 양쪽 테이퍼의 경우, 한쪽 테이퍼의 경우 뭐 이렇게 있고요. 코터를 때려 박는 힘, 코터를 뺄 때임, 우리 나사를 조일 때, 나사를 풀 때,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한쪽 테이퍼인 경우에 이렇게 되더라. 이건 전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양쪽 테이퍼인 경우에 코터를 때려박는 힘이 더 적게 걸리겠죠. 예, 한쪽 테이퍼보다. 예, 그렇게 됩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와 같이 되고요. 여기에서 뭐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것은 모르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 코터의 자립조건. 자립조건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요? 나사에서 들어봤습니다. 나사. 나사의 자립조건에서는 나사를 풀 때, 그때의 힘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역시 코터도 한쪽 테이퍼, 양쪽 테이퍼의 경우에 이게 0이 되어버리면 빼는 힘이잖아요. 코터를. 빼는 힘. 빼는 힘이 0보다 작아버리면 자동으로 빠져서 분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립조건이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왜?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네? 안 나온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 안 나온다. 만약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저를 탓하시면 돼요. 안 나온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공부하느니 다른 걸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틀린다 그래서 떨어질 리도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코터의 설계를 할 건데요. 코터를 설계. 우리 아까 핀도 마찬가지고, 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계라는 얘기는 강도 설계니까 치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대비해서, 계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면적으로 나누었었어요. 다. 그렇죠? 네, 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선 영상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코터를. 네, 이 코터가 아니라 코터 어셈블리 자체를. 그러면 소켓을 잡아당겼다가 소켓의 축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네. 소켓이 축이 끊어져요. 그러면 하중 P를 A로 나눠줘야 되는데 A만 계산하면 됩니다. A만. 자, 제가 방금 전에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보죠. 자, 코터에서 인장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만약에 이 소켓 부분에서 소켓 부분에 축이 끊어져요. 그러면 힘을 이 면적 끊어진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잖아요. 4분의 파이 D제곱이겠죠. 이게. 그죠? 네. 이렇게 되면 4분의 파이 D제곱. 그런데 이제는요, 쉐어, 즉 조인트 부분에 코터 조인트 부분에서 전단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코터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핀처럼 두 군데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을 이 면적 두 개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두 군데서 끊어진. 그죠? 예, 폭이 잘 보십시오. 방금 전에 봤던 이 부분요. 자, 보면 그 쿼터의 폭이 B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께가 T라면 면적은 B 곱하기 T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군데서 끊어지니까 2를 곱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서 작용되는 하중을 이 면적으로 나눠주면 응력이 되겠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하중은 응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니까 지금 면적만 지금 다 계산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텐사일. 자, 쿼터가 소켓이 끊어집니다. 소켓이 끊어요. 소켓이 뭡니까? 이 겉에 있는 거 큰 거죠. 이게 인장에서 아까 축이 끊어졌는데 이제는 이 소켓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하중을. 그럼 이 면적만 구하면 되겠다. 빨갛게 되어 있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쉐어, 즉 전단에 의해서 소켓이 파괴됩니다. 전단은 뭡니까? 이 축방향과 직각방향이죠. 전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간 면적, 이렇게 되겠죠. 이거 면적이요. 면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 이렇게 해서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D4에서 D1을 빼주면 요거하고 요거 남죠. 요거하고 요거 남습니다. 거기에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C를 곱해가지고 곱하기 C를 하고요. 그러면 자, 이거 한쪽이 나오는 거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이 길이 이 두 개에다가 C를 곱하면 이 두 개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2를 또 곱했느냐 라는 얘기는 아까 파괴가 될 때 이걸 보면 두 군데잖아요. 이쪽도 파괴되고 이 반대쪽도 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총 4개가 생기는 거예요. 4개.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내경 쪽을 빼주고 나서 이 길이를 곱하면 이쪽 면적이 되는 거고 그것을 2배를 해줘야 뒤쪽도 빠져나온 게 되니까 그렇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쿼터를 공부를 할 때는 설계를 할 때 항상 하중과 면적 이걸 계산을 잘 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있더라라는 걸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쉐어 페일 그 다음에 스피겟입니다. 스피겟 이게 안쪽 겁니다. 이제 작은 거 이게 전단에서 그러니까 요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쪽에 떨어져 나가면 역시 면적이 몇 개가 생길까요? 얘는 하나가 생기죠. 양쪽 두 개. 이쪽 면적, 이쪽 면적. 그래서 이 치수만 D하고 A를 곱해주고 2배를 해주면 반대쪽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방금 것도 D2하고 A하고 곱을 해주면 한쪽의 면적이고요. 2배를 해준 이유는 반대쪽도 깨졌으니까. 반대쪽도 파단 면적, 단면적이니까 2배를 해준 거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영상을 천천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에 의해서 스피겟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겠죠. 여기가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장 여기네요.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겠죠. 약하니까. 이때 이 면적만 구하면 되는데 이 면적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더라. 자, 이 전체에서 이 사각형을 빼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쿼터의 강도 설계. 그러면 쿼터의 지름은 얼마로 해야 되겠고, 스피겟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 소켓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더라. 또 나오네요. 쿼터, 스피겟, 로드라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보여주면 아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고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영상은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파워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쿼터 조인트 텐사일 페일리어로 로드 텐사일 쿼터가 여기 소켓이 끊어질 때 또는 소켓부가 여기가 끊어질 때 양쪽 두 개, 쿼터가 전단이 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소켓이 전단될 때 이쪽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드 또는 스피겟이 인장에 의해서 이 속에 있는 여기가 깨지는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살펴는 봤는데요. 중요치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강도 설계, 인장력에 의해서 로드가 절단된다. 여기가 깨지는 거잖아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D 제로라고 하면 D1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쿼터의 구멍 부분 절단되니까 여기에서 PD만 원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각각의 절단되는 곳에서 면적만 잘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절단될 곳들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만약에 쿼터가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핀도 두 군데 잘라졌잖아요. 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쿼터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쿼터는 어떻게 쓰임이 있고 핀은 어떤 쓰임이 있고 이런 것들만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 영상을 조금만 기억해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시험 대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생략을 해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 구피 모멘트 역시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마 재료역학 이번 학기에서 배우실 건데 구피 목력은 모멘트를 단면 개수로 나눈 거다 뭐 이렇습니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실 거니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우리 기계 요소 설계 1에 대한 중간고사는 우리가 지금 1주차부터 6주차 그리고 7주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는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재료역학에서 중요사항, 그 다음에 단위, 접두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2주차부터 즉 나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사부터 시작을 해서 6주차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키, 핀, 쿼터의 키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6주차 강의까지 나옵니다. 즉 시험 범위는 2장 나사, 3장 키, 핀, 쿼터까지인데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2장 나사, 3장에서 키까지만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제된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아예 그냥 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해서 가급적이면 쉽게 내고 여러분들도 많이 푸실 수 있고 기계요소 설계에 흥미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객관식 문제가요. 즉 사지선다형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 또는 뭐 2개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문제가 총 20문제가 됩니다. 20문제. 근데 나사에서 11문제가 나오고요. 키에서 9문제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사 문제 한번 해볼까요? 나사. 뭐 아직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다음 중 동력 전달용 나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네. 키로 낸다고요? 키? 자, 키로 낸다고요? 어떤 거 낼까요? 키로 낸다. 다음 중, 다음 중, 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는 이런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뭡니까? 무침키. 무침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음 중 공작기계나 이런데 많이 쓰이는 키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물론 간단한 계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예. 리드는 np치니까 다음 중 리드를 맞게 표현한 식은 그러면 리드 이꼴 np치를 찾으면 되겠잖아요. 또는 우리 그 예제 문제 풀어 보셨잖아요. 뭐 몇 바퀴로 돌렸을 때 얼마 전진했을 때 이때 피치는 얼마냐.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 것들은 객관식으로도 낼 수 있다. 예. 그러면 객관식 또는 주관식을 대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공부할 때, 수업할 때 풀었던 예제 문제나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보고서 문제나 이런 것들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2주차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공부하면서 예제나 보고서가 있으면 이 정도로 나오니까 중요한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중 체결용 나사가 아닌 것은 또는 뭐 나사산에
각도는 얼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인데요. 주관식 문제는 100%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하고 계산. 이거 풀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습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위에다가 기호를 달잖아요. 기호를 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사라고 한다면 나사의 피치가 이렇게 나왔으면 위에다가 P라고 쓰는 거 이렇게 달고, 그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공식 쓰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에서 두 문제가 나가고요. 키 쿼터, 키 핀 쿼터에서 한 문제가 나가는데 키에서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예 제가 핀 쿼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핀 쿼터에서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안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3문제가 나갑니다. 주관식은 계산 문제로 가요. 자, 배점을 보면 객관식은 한 문제에 3점씩 해가지고 60점 만점이 됩니다. 20문제니까 3점씩 해서 60점 만점. 주관식은 한 문제에 대략 10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문제에 뭐 15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해가지고 이게 4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배점도 제가 기입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의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고사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가지고 학점을 내는데 최종 점수는 중간고사 플러스 기말고사 플러스 성적, 그리고 출석과 보고서를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필기시험만 일단 100점 만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점 만점을 35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겁니다. 그죠? 실제 채점은 100점으로 되지만 얘가 35점 만점으로 환산을 시켜요. 기말고사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35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요. 그러면 총 몇 점이 됩니까? 70점이 되죠.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에서 70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출석 점수가 있죠. 출석 점수가 15점이 있고요. 보고서 점수가 10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점수도 되게 큰 거예요. 보고서 점수도 큰 겁니다. 그걸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체 순위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별로 나누어서 학점을 준다 라는 얘기였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 반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반부터 야간 4반까지 전부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특정 A반이, 예를 들면 A반이 A 플러스가 많을 수도 있고 A반이 A 플러스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인원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학점은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고요.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요. 중간고사 안내를 이렇게 드렸고요. 자, 이제는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7주차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7주차에 대한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보고서를 내드리는데 이 보고서는요, 우리 지금 키핀 쿼터에 들어와서 계산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어요.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계산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 자, 보죠. 자, 이 두 개를 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자, 지금 이것도 무침키 그랬으니까 키 문제고요. 이것도 무침키 그랬으니까 키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계산 문제, 주관식 계산 문제는 3개가 나간다. 그 3개 중에서 2개는 나사고 하나는 키에서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이 키잖아요.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숫자가 바뀔 수는 있고 조금은 문제 표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형식, 이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키는요, 무침키 시험 문제는요, 이거 외에 축하고도 관계가 됐기 때문에 축의 동력하고도 관계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5장에서 우리가 축을 배우니까 그때 논하기로 하고, 키에서 순수한 키에서 낼 수 있는 문제는 키 설계 문제니까 이런 정도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적어도 주관식의 한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키 문제를. 자, 보겠습니다. 1번 무침 키에서, 키 문제구나. 키의 폭 뭐라고 씁니까? 폭 B. 키의 유효 길이 뭡니까? L 쓰면 되겠죠. 키의 높이 뭡니까? H 라고 쓰면 되겠죠. BHL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축의 지름 뭐라고 씁니까? D라고 쓰죠. 이때 전달 토크 뭐라고 씁니까? T라고 씁니다. T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단, 키의 허용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을 뭐라고 그럽니까? 타우어라고 하죠. 이렇게. 허용, allowable, 그러니까 A라고 씁니다. 항상 설계를 할 때는요, 전단 응력 또는 인장 응력 대신에 허용 전단 응력 또는 허용 인장 응력을 넣는 거예요. 왜 허용을 넣습니까? 이건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 개수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전단 응력보다도 훨씬 낮은 응력을 맥시멈 기준으로 잡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인장 응력보다 훨씬 낮은 응력이 걸리게끔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개수는 무조건 1보다 크니까 안전 개수로 나누어서 허용 응력을 뽑은 다음에 설계에서는 반드시 허용 응력을 대입해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허용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렇게. 만약에 안 붙잖아요. 안 붙으면 단 안전 개수는 얼마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응력을 안전 개수로 나눈 걸 허용 응력으로 산출해서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주었으니까 타워 A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네. 제가 문제를 일부러 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이대로 달달달달 외우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직접 찾아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안 썼어요. 자, 제가 대신에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B는 얼마고, L은 얼마고, H는 얼마고, D는 얼마고. T는 물음표 딱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그죠? 이거 배웠잖아요. T는 힘 곱하기 거리가 2분의 D다. 라는 거. 이거 나오잖아요. 힘 곱하기 2분의 D다. 그죠? 네. 키가 받는 전단은 키가 잘라지니까 잘라진 면적은 폭 B에다가 길이 L을 하면 되겠잖아요. 전단 응력은 A분의 P가 될 테고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건데 면적은 BL이 될 거 아닙니까? BL. 이 P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왜? 이게 이거니까. 여기서 P 대 P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는 몰라도 된다니까요. 이것만 알면. 당연히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키가 받는 압축 응력은 이 절반이 압축 응력 받잖아요. T만큼. T. 그 다음에 길이 L만큼이 되겠죠. 네, 면적이. 그래서 TL이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A 대신에 TL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 뒤에도 몰라도 돼요.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이렇다라고 했고요. 이거 외에 폭은 4분의 D로 했고 길이는 1.5D로 주로 하더라라고 했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씩을 제가 그냥 무조건 써놨어요. 이렇게. 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세 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근데 이것은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쓰면 되잖아요. A가 BL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림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압축 응력 A가 TL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거 뒤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요? T를 구하라 했죠. 전달 토크 T가 물음표잖아요. T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다 T를 딱 동그라미 쳐봅니다. T를 했더니 문제에서 D는 주었고 P를 안 줬잖아요. P를. 그럼 P를 모르는데 T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그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P를 먼저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가서 P를 구하려고 P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봤더니 이걸 구하려면 압축응력을 알아야 되네. 근데 압축응력은 문제에서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압축응력은 해당이 없으니까 이 식은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전달응력을 줬네. 그래, 이거 가능성 있겠다. 자, P를 구하기 위해서 전달응력 주었어. 그러면 A만 알면 되는데 A가 전단이니까 BL이었다. BL 문제에서 줬나 봤더니 주었어요. 폭 B고 L 54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었어요. 좋아. 그러면 전단응력 알고 이 허용 전단응력 넣으면 되니까 면적 알고 하면 P 구할 수 있네. 이제 여기서 P를 구해서 집어 넣는다면 지름 D 아니까 토크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뒤에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 하나씩으로 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T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다도 T가 있잖아요. T 동그라미 딱 쳤더니 전단응력 문제 주었고 B 주었고 L 주었고 T 주었고 이걸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거 몰라도 된다. 여기에서 구해서 집어 넣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딱 써놓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잠시 이걸 멈추고요. 이 두 개에서 이 뒤에 있는 식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핵심은 이거잖아요.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 그죠? 힘 곱하기 거리. 그림 그리면 좋겠죠. 여기다가. 전단응력은 키가 잘라지니까 키가 이렇게 잘라지지. 그러면 B 곱하기 L, A 대신. 이거죠. 압축응력, 키가 압축을 받아요. 그럼 두께 T만큼 받잖아요. TL만큼. 이렇게. 대신에 T는 뭡니까? 2분의 H죠. H의 절반을 받죠. 키의 높이만의 절반. 절반이 축에 묻히고 절반은 보스에 묻히니까 그렇다. 그래서 T를 구하라.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P도 알아야 되고 T도 알아야 된다. 근데 T는 지름 주어졌고 P를 모르네. P를 다른 거에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P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단응력 주었고 문제에서 폭 B하고 길이 L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P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P를 집어넣으면 토크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단 하실 때 단위 조심해야 되겠죠. 네? 단위 조심해야 됩니다. 다 미터로 바꿔서 하시면 되겠죠. 미터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미터로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파스칼이기 때문에 파스칼은 뭡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터로 돼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그냥 미터로 바꾸는 게 더 편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달 토크는 몇 뉴턴 밀리미터인가 라고 했으니까 밀리미터로 답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전달 토크는 얼마인가 그냥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뉴턴 밀리미터로 답을 하든 뉴턴 미터로 답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문제풀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해보시고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시간 뒤는 대로 해서 여러분들 그 풀이한 내용만 자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어서 저도 올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름이 60mm인 추구 전달 토크 지름 D 전달 토크 T가 요거다. 너비가 10mm 폭이죠. 키니까 B가 되겠죠. 높이 H 묻힘키의 길이 L은 얼마냐. 단 허용 전단응력은 이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리하죠. D는 60이고 토크 T는 245 뉴턴 미터고 너비 키의 너비 B는 60mm 즉 0. 이제 이거 미터로 바꾸는 겁니다. 0.008m 뭐 이렇게 해서 다 바꿔요. 자, 허용 전단응력 타워 A는 68.65 메가파스칼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즉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바꿔놓고 뭘 구하라고요? 길이 L은 자, 허용 전단응력 줬으니까 이 식을 써야 될 건데 이 L을 구하라는 겁니다. L. 그렇죠? L을 구했습니다. L을 구하려면
B도 알아야 되고 허용 전달 능력도 알아야 되고 P도 알아야 돼요. 근데 폭은 주었습니다. 너비 폭 10mm. 허용 전달 능력 주었죠. P를 안 줬어요. P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지? 다른 식으로 구하자. 대신에 토크하고 지름을 준 겁니다. 토크하고 지름을 줬으니까 여기서 P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구한 P를 집어 넣으면 길이 L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구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제가 보고서 두 문제인데요. 이거 중에서 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대로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기입을 해준다. 해당되는 첨자를 폭 B, 길이 L, 높이 H, 지름 D, 토크 T, 허용 전달 능력 타워 A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어진 걸 정리해 놓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주어진 대로 정리하고 가급적이면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미터로 바꿔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공식 쓰죠. 키에서는 3개 나오죠. 공식 이렇게 3개를 딱 써놓고요. 이 중에서 뭘 구하라고요? T를 구하랬습니다. 이제는 위에 문제 안 봐도 돼요. T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T를 구하려면 P도 알아야 되고 D도 알아야 되는데 쭉 찾아봤더니 D는 주었는데 P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러면 D를 주고 나머지들은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그 다음 식으로 타워 A를 줬다는 얘기는 이걸 써먹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P를 구해야 되니까 P 삼각형 치고 여기다 삼각형 쳐놓고 타워 A, BL을 줬나 보죠. 타워 A 줬고 B 줬고 L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 구해 가지고 이 P를 집어 넣으면 T가 구해지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냐? 이건 필요 없다. 압축은 고려를 안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게 글로 이렇게 쭉 써놓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정리하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 구하고 집어넣어서 T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산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P는 해서 이게 1분의 T하고 같은 거니까 크로스를 하면 같죠? 크로스. P 곱하기 1 하면 P입니다. 타워 K, BL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집어넣어요. 주어진 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뉴턴이 나오겠죠. 왜 뉴턴이 나옵니까? 이게 뉴턴이니까. 그리고 미터의 제곱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길이하고 폭하고가 미터니까 미터 제곱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힘이니까 뉴턴으로만 나와요. 이렇게. 자, 이제 P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P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T를 구하자. 방금 P 구했으니까 집어넣고 2분의 D가 요거였죠? 집어넣습니다. 역시 산수예요.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뉴턴 미터가 나옵니까? 여기 뉴턴이고요. P가 여기 길이 지름이 미터잖아요. 미터로 넣었으니까 따라서 뉴턴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달 토크는 몇 뉴턴 밀리미터라고 했습니다. 뉴턴 미터가 아니라. 그럼 미터를 밀리미터로만 바꾸면 돼요. 1미터는 1000mm니까 1000을 곱하면 되니까 315.01 뉴턴 밀리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를 안 썼어요. 전달 토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해도 답이고요.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답은 맞아요. 단위가 맞으니까.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근데 단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쓰면 이건 답이 틀리겠죠. 왜? 뉴턴 밀리미터로 물어본 거니까 단위를 안 써줬다면 뉴턴 밀리미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위 쓰는 연습을 같이 길러줘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는 차근차근히 하시면 그렇다라는 힘은 뉴턴이 되는 거고 그대로 넣어주면 그렇게 됩니다. 길이나 이런 것들은 미터가 되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뒤돌려서 들으시고요. 차근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아까 거하고. 이 지름 그대로 쓰고요. 공식 3개 쓴 다음에 허용 전단능력 타워 K를 이용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T는 힘 곱하기 거리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역시 푸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이거의 답은 이거에 있었죠. 이거를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3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나사부터 해서 키까지니까 지금부터 차분히 공부하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 문자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 드리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도 하시고 문제를 골똘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요, 중간고사 이전인 7주차를 마치고 중간고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